대부분 다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시라는 것이 주어진 내용에 비해서는 그리고 시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너지 소비량이 워낙 커서 쉽게 접근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고 정시 강의를 대부분 경험해 보셔 아시겠지만 정시는 이론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론을 안다라는 건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되게 걸리적거리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레시피가 하나 있다 칩시다. 우리가 정말 좋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요. 이 레시피를 1년에 한 번 하면 어느 누구도 그 레시피를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3년에 한 번 정도 레시피를 쓴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또한 되게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항상 하는 말, 저희들이 그동안 정시건 술시건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희들이 몰라서요? 아니요. 어리석어도 아닙니다. 단순한 이유는 저희들이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료를 제시하고 이 자료에 대해서 한 번쯤 다 같이 읽어보고자 하는 것들은 익숙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익숙해질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관련 이야기들은 앞에서 선생님이 꼼꼼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켜볼 것만 조금 보겠습니다. 재수생이 약 16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재수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재학생들을 위해서 성적이 위아래로 이렇게 밀고 들어옵니다. 재수생들이 밑으로만 들어온다면야 우리 애들이 그대로 재수생도 우리 애들이긴 하죠. 우리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공평하게 밀고 들어오면 아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재수생들이 지들도 1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이 있다 보니까 주로 위에서 중위권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학생들은 성적이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등급적으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건 재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강조할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 최저입니다. 얘기하면서 정시 얘기했는데 왜 수능 최저 얘기를 하느냐?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올해 이 내용은 한번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하는지 한번 말씀드리면 전북대학교 의대는 교과 전형입니다. 그렇죠? 지역 인재는 교과 전형이죠. 항상 수능이 쉬워지면 1.6까지 내신이 1.6까지 올라갔고요. 수능이 어려지면 1.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전북대 지역인재였는데 올해 같은 상황은 이제 좀 뒤에서 말했지만 수능이 약간 쉬웠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들 중에 수능 최저를 맡은 아이들이 급격히 작았습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를 갖고 시작해서 그렇지만 재학생들이 조금은 수능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혹시라도 재수생 학부님 계신다면 기왕 하실 거 조금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끔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인원수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까 중복되는 것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숫자를 갖고 좀 말하는 걸 좋아해갖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죠. 미적분의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이요. 미적분의 사탐한 학생들이 8.1%에서 25년도에는 15.5% 두 배가 늘었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에 사탐하나 과탐했던 학생들이 3.1%에서 14.4% 약 4배 정도, 여차하면 5배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학생들이 물론 피신한 것도 있지만 물론 최상위권 애들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확실히 이렇게 되게 되면 진학을 입시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혼돈이 오게 되고 성적대가 많이 들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작년에 등급을 잡았던 애들, 저 학생들이 이렇게 사탐을 2개 하거나 사탐 하나 과탐한 학생들이 당연히 위에 있는 학생들은 아니겠죠. 그렇죠? 가령 화학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학원 위에 있는 애들이 아니야 난 화학이 안 나와 도망갈 거야 하고 생활과 윤리로 도망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로 어디가 나가겠습니까? 중이나 하가 내려가겠죠. 걔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전체 모집단 애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100명이 4%면 4명이 등급을 받는 거지만 밑에 20명이 빠져버리면 그 4명의 인원수도 줄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올해 과탐의 가장 큰 페인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2.5의 진실입니다. 그죠? 자, 얘기 나온 김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이렇게 갖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법과 작문 인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늘어났고요. 그렇죠? 엄매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 부분입니다. 자, 저희들이랑 저랑 산수 얘기 한번 하고 계시죠. 작년에도 아마 이 얘기는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변환 표준 점수라는 T점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점수 100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 정도를 나타내는 게 Z값이라고 한다면 그 Z값을 이용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잡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환 표준 점수 T입니다. 평가원에서는 변환 표준 점수 T를
Z가 2에 해당하는, 즉 140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100점을 맞았는데 140이 나왔다면 평가원은 우리는 이번에 시험을 잘 냈어, 적절하게 내었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140보다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번 시험은 조금 난이도가 높았구나. 140보다 떨어지게 되면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조금 낮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2022년도 수능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몇 점입니까? 149점. 그렇죠? 2023년도는 수능이 조금 쉬웠습니다. 134점. 2024년도 작년 수능도 어려운 축이었죠. 그렇죠? 150점. 그렇죠? 올해 수능입니다. 몇 점입니까? 139점. 그러니까 평가원 입장에서는 이번 시험은 우리는 이번엔 적절히 낸 것 같아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쉬워지면 단점도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면 만점부터 시작해서 1등급 컷에 해당하는 그 점수 사이의 구간들이 생각보다 좁아집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 바로 그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50에서 1컷이 133점이었는데 총 17칸이 형성됩니다. 즉 100점부터 1컷에 해당하는 애들이 17칸으로 보통 썰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싹 썰려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칸만 나오냐면 8칸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139점에서 130까지. 즉 동점자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작년에 만점자들은 64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만점자 몇 명이냐면 1055명이에요. 자, 이번에 수학 가보겠습니다. 확통이 늘어났다는 것도 조금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140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때 하나 틀리면 2등급이 나오게 되는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항상 147점, 145점, 148점, 140점 떨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칸수도 엄청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148에서 133이니까 15칸. 그러면 앞에 있는 17칸이랑 15칸 하면 국어랑 수학 만점자부터 시작해서 국어랑 수학 1등급 컷까지가 총 32칸 정도, 32칸에서 34칸 정도가 이렇게 구분돼 있던 것이 올해는 수학이 몇 칸이냐면 9칸, 앞에 국어가 8칸 하니까 총 17칸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애들을 1등부터 쭉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애들이 듬성 인원수는 비슷한 인원수니까 인원수가 비슷한 인원수가 전부 다 좁은 공간에 다 몰려있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지는 입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더 웃긴 건 만점 표점자가 1522명입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612명.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지금 어딘가에서 몰려있기 때문에 올해 입시는 정말 잡기 힘든 겁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딱 섰을 때 제 앞에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안성환 선생님이라고 대교의 파견교사 선생님인데요. 제가 아까 이제 원광고 컨설팅을 마치고 딱 도착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던지는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야, 답은 어떡하냐?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넌 답은 맞출 수 있겠냐? 못 맞춥니다. 답은 어떡할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과로도 정해지지 않고 몇백 명씩 이렇게 몰려있는 과들. 그렇죠?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표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2024년도에는 국어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150점부터 133점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위에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139점부터 시작해서 131점까지 이렇게 형성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수학도 원래는 148점부터 쭉 내려와야 되는 것이 140점부터 시작해서 131점까지 이렇게 꺾여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것 두 개를 이렇게 더해서 조합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조합을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작년 대비 올해는 만점자가 되게 많이 몰려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엄청나게 학생들이 몰릴 거고 어떤 데는 몰리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겠죠. 자, 지금 영어입니다. 영어는 정말 다행인 건 작년에 우리가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영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영어가 몇 %냐면 4%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체제를 맞추지 못한 애들이 속출했고 걔들이 재수시장으로 뛰어나왔으나 걔들이 재수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고 걔들이 한번 재수를 맡은 거죠. 다행히도 그렇게 재수했던 애들이 올해 다시 한번 수시 시장으로 들어왔고 덕분에 재학생들은 또 이제 힘들어지고 이를 악순환이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건데 거듭 강조드립니다. 우리는 수능 체제를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수능 체제를 잘 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몇 %가 맞췄냐면 올해는 그래도 6.2%입니다. 자, 이게 지금 작년에 인원수인데 인원수는 비슷하죠. 실제로 합치면 이렇게 합쳐봅시다. 24년도에 1등급이랑 2등급 합친 인원수와
25년도에 1등급, 2등급 합치게 되면 아주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그냥 옮겨졌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했던 중등진학 연구에서 자료를 만듭니다. 중등진학 연구에는 자료를 수합하는데요. 약 11만 5천 건, 12만 건 이렇게 하긴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되면 전북에는 여학교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여학생들한테 조금 이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지금 보세요. 남학생, 여학생이 지금 국어 같은 경우는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비슷하게 가죠. 그렇죠?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한번 봅시다.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좀 수학에 좀 집중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대를 좀 적절히 활용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학생들이 여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좀 문제긴 하죠. 자, 이번엔 탐구입니다. 탐구 보시게 되면 재밌는 건 여기 보시면 2022년도, 23년도에 있는 과원 선택자 인원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4년도 42만 5천 명에서 25년도 37만 4천 명이에요. 어차피 과투 인원은 그렇다 칩시다. 과원 인원 이만큼 빠졌으면 전체 재수생이 16만 명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능 응시자도 늘었는데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원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탐런이라고 불리는 흔히 사탐으로 넘어간 인원수가 여기서 발생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했던 얘기 또 해볼까요? 우리가 140을 기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탐구 두 과목이 합쳐서 국어나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탐구는 70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70이 넘으면 어려웠던 시험, 70보다 낮으면 쉬웠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기 보게 되면 물리원과 화학원은 만점 표점이 67점과 65점인 걸 감안한다면 67점과 65점을 감안한다면 어떤 일이 됩니까? 조금 쉬웠다. 라는 걸 할 수 있고 또 하나 만점 비율을 보니까 화학이 5.9%예요. 1등급이 보통 4%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게 벌어질 거냐면 만점자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놨으니까 하나 틀리면 2등급으로 갈 거라는 것도 짐작이 되시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탐구 보게 되면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 거겠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용이 하늘을 승천하듯이 오히려 만점에 가까운 아이들이 인원수가 월등히 많은 이런 현상들이 기이하게 벌어진 겁니다. 탐구 2 과목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사회탐구입니다. 사회탐구 인원수들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뒤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시간 아끼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걸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이런 겁니다. 표점들을 다 합쳐서 평균을 내봤어요. 가령 24년도를 보게 되면 과탐의 평균을 냈을 때 전체 평균이 71.75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탐을 보게 되면 평균이 얼마였냐면 67.22점이었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사탐을 시험 본 애들이 과탐에 비해서 성적이 시험이 낮았고 이렇게 낮았던 애들은 표점상으로는 불리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과탐을 봐준 애들이 사탐으로 밀고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가 나오는 겁니까? 문과 침공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점수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번 봅시다. 25년도에 보게 되면 역시 평균을 구했을 때 얼마냐면 70.13이라면 25년도 사탐은 70점입니다. 큰 차이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누가 유리합니까? 표점이 높은 애가 유리한 겁니다. 물론 뒤에서 가산점 얘기를 조금 하게 되면 얘기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 하는 건데요. 이건 보통 중도 탈락률입니다. 학생들이 조금 신중하게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중도 탈락률을 보게 되면 학생들이 보통 탈락하는 보통 쓰는 게 인문이요. 아까도 이제 이 뒤에서 제가 잠깐 각 군별 배치표를 살짝 보여드릴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무엇을 보실 거냐면 왜 다군에서 이탈률이 심할까? 왜 나군에서 이탈률이 심할까? 한양대나 중앙대는 아까 다군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탈률이 심한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이탈률이 심한 학교들, 즉 여기서 이제 그러면 성적이 낮은 애들도 들어오지만 높은 애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탈률이 심하다라는 건 단순히 아이들이 빨리 포기한 것도 있지만 성적 높은 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걔들이 재수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만둘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 비해서 입결이 높게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과별로요. 자, 이번에는 자연이요. 자연 비슷한 추세를 보이죠. 자, 이번에는 15개 신입생들 중에 이탈률이 가장 심한 학교를 봤습니다. 중앙대 굉장히 독특하죠. 자, 이번에 뭐 각각의 학교들 그냥 본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의천약수는 넘기겠습니다. 교대들도 아까도 보시면 최근에는 교대가 상당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전주교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주교대는 정시보다는 수시가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주교대에 계신 분들이 싫어하겠지만 수시가 훨씬 쉽습니다. 실제로 점수도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꿈꾸는 학생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교대에 대해서 추억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높았죠. 가기도 힘들었고. 근데 요즘만큼은 굉장히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정말 초등교사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번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차 지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이름을 말하면 안 되나요? 진학사요, 그죠? 진학사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여준 겁니다.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 즉 나군에 서강대를 하게 되면 가군에 연세대를 쓰는 학생들은 보통 중앙대를 쓴다. 다시 말해서 원서를 쓰는 가장 기본 구성은 수직 구성이라는 겁니다. 수평 구성을 쓰게 되면 한꺼번에 다 떨어질 수 있으니 수직 구성 형태를 써서 만약에 서강대를 가운데를 잡았다면 앞에서는 연세대, 뒤에서는 중앙대에서 조금 더 내려간 형태가 될 것이고 앞에 경희대를 쓰고 서강대를 쓰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추세가 되니 성균관대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하는, 물론 성균관대가 조금 더 높긴 하니까 이런 식으로 원서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할 건 원서를 쓰는 것의 가장 기본 구조는 수직 구조입니다. 그렇죠?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요. 기억하시고, 자, 이건 수시 2월 현황인데요.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한번 지역별로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임용시험을 혹시라도 초등교원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참고를 하시라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한번 요렇게 접어서요. 지금 모집 인원 경쟁률 보게 되면 초등교원의 경쟁률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원을 꿈꾸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물론 전북 지역이 어린아이들의 줄어드는 비율이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가속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초등교원 쪽에 한번 꿈꾸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게 12월 20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이게 뭐냐면 인원이 필요할 경우 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렇죠?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재수함부라는 거 아닙니다. 올해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했고 무전공 들어왔고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내년에 다시 이걸로 인해서 더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줄게 되면 상위권 애들이 그만큼 재수생들이 안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혼돈은 또 시작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지원과 정시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요, 딱 이겁니다. 수시 모집은 3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내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과가 어땠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준비됐고 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 충분히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시는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수능 성적에 대한 가채점이 나오지만 어느 누구도 그 가채점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능 성적이 12월 6일 날 나오죠. 12월 6일 날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원이 본격적인 발표가 시작하면 12월 6일 날 나오게 되니까 12월 13일쯤 이쯤 되면 모든 입시기관들이 새로운 자료들을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속성장 분석기라는 것도 그때쯤이면 띵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지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면 뭡니까? 원서 마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짧은 약 한 달에서 4주에서 5주 동안에 모든 것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정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거기에다가 수시를 하게 되면 학생부 교과는 아니겠지만 종합 같은 경우는 내 점수도 모르고 타인 점수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갖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시는 내 점수를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평가원에서 발표한 도수가 있습니다. 내 점수 도수가 이 정도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도 이만큼 점수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한 과 하나씩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굉장히 작다.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들이 중복되어 있는 게 정시이기 때문에 정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로 전 시간에 들으셨지만 이론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는 함부로 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시에 대해서 아주 흐름적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 건 프로그램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인원수 줄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줄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것들은 표를 보시고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만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원서 마감 일정을 보시게 되면 수시 원서 마감이 2월 인원까지 나와서 27일 날 딱 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 28, 29, 30 딱 인원수 되고 나면 31일부터 원서 마감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가 지금 대부분 다 5일 정도를 달라 하는 게 보통 요구입니다. 대기업한테 적어도 5일을 달라. 왜냐면 주말 껴 있으면 사실은 상담도 안 되지 않냐. 5일을 달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5일이 잘 안 지켜져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대학별로도 다릅니다. 서울대, 연대, 고려대, 이화여대, 시립대, 건대는 1월 2일을 마감합니다. 하필이면. 하루 전날 마감하게 되면 눈치 봐서 학생들이 여기를 원서를 먼저 쓰게 되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상황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여차하게 되면 원서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대학에 대한 정확한 일정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하면 전 시간에 들었듯이 2월 인원이 명확히 나오게 되는 27일 이후에 반드시 한 번 더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아까 말했던 것들입니다. 상대평가, 절대평가 적절히 섞여 있죠. 점수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변환 표준 점수 얘기가 아까 나왔었는데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생활과 윤리는 50점 만점을 받았을 때 표점을 하게 되면 72점이고 100%라고 할 수 있는데, 동아시아사는 50점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65점밖에 안 되고 97%밖에 안 됩니다. 동점자가 많아지게 되면 점수가 점점 떨어지고 내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어려운 시험에 비해서 조금 더 쉬운 시험이기 때문에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72점 맞은 학생이랑 67점 맞은 둘 다 만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72점이고 누구는 65점. 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보완점으로 나오는 게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학생들의 점수를 여기다 씁니다. 보통 100%에 해당하는, 여긴 100%가 72점이고 여기는 97%가 65점이니까 그 점수를 이 셀에 채워놓고요. 셀에 채워놓고 위아래로 그 점수를 쓰는 겁니다. 70점 위에는 70점이고요. 70점과 68점 사이는 69점, 이렇게 숫자를 쫙 채워서 가로로 다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을 내게 되면 그 점수를 그 100분위에 해당하는 점수로 대응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변환 표준 점수라고 보통 불려요. 그래서 이게 작년 겁니다. 작년에 기계식 변표를 하게 되면 71점, 67점 돼 있지만 성균관대는 굉장히 71.7로 67.2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사하게 가죠. 그렇죠? 그다음 통합 변표는 이 두 개를 합한 겁니다. 합하면 69.35인데 연세대학교는 69.35점 그대로 갖고 가죠. 그렇죠? 그런데 한양대 보십시오. 한양대는 물론 기계식 변표가 71.7로 67.2인데 한양대는 어떻게 갖고 오냐면 둘 다 비슷하죠. 68.85, 68.85. 다시 말해서 문과는 그대로 놔두고 이과 쪽은 찍어 누르는 겁니다. 찍어 누르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다른 대학에서 놓친 아이들을 빼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표는 일종의 전략입니다. 대학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어떻게 뽑을지에 대한 전략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성대 얘기를 할 때 올해 성대는 B형이 대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B형이 대세. A형과 B형이 나눠져 있다. 아까 방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A형과 B형이 나눠져 있지만 올해 성대는 아마도 B형이 대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구 점수를 찍어 눌러놨어요. 저렇게. 자, 그래서 이게 올해 걸로 한번 제가 만들었던 겁니다. 올해 걸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학은 만점이 97%에 65점이에요. 그럼 위에는 빨간색으로 다 채우는 겁니다. 65점으로. 그렇죠? 근데 생원은 만점 100%가 70점, 99% 68점 이렇게 차례대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수를 가로로 쭉 더해서 평균 내면 70.132 변표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역시 탐구를 쭉 다 더하고 사탐을 내는 게 69.89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두 개의 평균을 낸 것이 기계식 변표 70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점수인데, 자, 이런 점수를 갖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연세대 같은 경우는 통합편표를 쓴다고 해놓고 동일 학과를 쓸 경우, 다시 말해서 과학탐구를 하는 학생들이 이과로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좀 복잡하니까 이걸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자연 학생들이 쓰게 될 경우와 인문 학생들이 쓰게 될 경우 어떤 식으로 점수가 더 유리할 것이냐. 교차 지원 가산점을 3% 줬기 때문에 김이과 학생이 있고
차문과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점수들을 환산했을 때 원래는 129점에 131점, 1점, 화학이 65, 69지만 환산점을 했을 때 가산점 3점을 더 높이기 때문에 점수를 더 높게 나오는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게 되고 문과 학생들은 그냥 그 점수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가산점을 3%를 받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탐구 과목들은 반드시 가산점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확인을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제대로 알고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전자레인지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있고요. 아까 말씀한 세진대학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고수성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가산점이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한 번쯤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표는 여러 개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성균관대학교 변환표준 변표입니다. 원래 기기식 변표 보겠습니다. 70.13, 67.2 이렇게 되는데 성균관대학교 보세요. 68.73입니다. 통합 변표거든요. 원래 68.73이니까 원래가 이과 애들이 71.15인데 이과 애들을 꽉 눌러놓은 겁니다. 그리고 문과는 67.2인데 문과 애들은 위로 올려놨어요. 그렇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누른 격이 되는 거고 문과 애들은 오른 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탐구 쪽에서 점수가 크게 벌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찍어 눌러놓은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구 과목, 탐구 변수가 탐구 반영 비율이 큰 데가 가게 되면 오히려 더 점수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전북대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전북대도 약간의 꼼수는 보입니다. 전북대는 뭐가 나와 있냐면 전북대는 70.13에 69.88이니까 지금 보게 되면 자연은 조금 낮췄고요. 인문은 조금 높였죠. 그렇죠? 자연은 낮췄고 인문 높였습니다.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올해 전북대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열 모집을 해버렸죠. 4개 학과를 뭉쳐서 경상계열을 만들었고요. 20개 학과를 합쳐서 공학계열 1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 분포 자체가 한 곳으로 몰리는 이런 추세가 되는 거니까 최대한 2개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과는 누르고 문과는 약간 올려서 격차를 상대적으로 줄이겠다는 게 전북대 의도인 것도 대충 눈에 보이시죠? 자, 영어인데요. 영어는 다른 건 지금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영어에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영어 2등급이나 3등급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가점, 감점 있고 비율이 있습니다. 가점, 감점 비율이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인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역시나 프로그램에 의지할 겁니다. 이런 거예요. 서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감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반영 점수도 감점이에요. 그래서 감점은 되게 무서운 패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비율은 더 안정적이냐? 아닙니다. 연세대학교도 비율 1000점인데요. 그 반영 비율대로 쭉 계산하게 되면 원래는 5점을 깎겠다고 했지만 문과에서는 한 등급이 떨어지면 6.25점을 깎고요. 이과에서는 5.56점을 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과들도 있어요. 이렇게 실제 점수는 3점이지만 1.5, 실제 점수는 4점이지만 2.4, 비율상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최대한 등급을 높게 맞는 게 맞습니다. 높게 맞는 게 맞아요. 그나마 그리고 등급이 좀 낮은 분들은 점수 격차가 작은 곳을 최대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건 명확히 한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능 변형별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100점을 3개를 맞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표점이 다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표점이 높게 나온다고 했을 때 그 표점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표입니다. 솔직 담백하죠. 서울대가 그럽니다. 우리 전북에서는 어디가 그러냐면 원광대가 어딨니? 여기 있죠. 우리 지역에서는 원광대가 대표적으로 합니다. 다 표준 점수를 그대로 써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표준 점수에다가 탐구에서 어떤 학생은 화원을 다 맞았고 지원을 다 맞았다고 가정했을 때 지원을 다 맞은 애는 70몇 점이고 화원을 다 맞은 애는 67점이라면 너무 격차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 맞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게 해서 다 맞은 것끼리는 동일한 점수를 주는 게 지금 보는 표준 점수 플러스 변환 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이거는 잘하는 애들 뽑는 거예요. 자, 100분위는 아까 수학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점, 140점도 100%고요. 139점도 100%고요. 138점도 100%입니다. 그러니까 표점은 갈리지만 퍼센테이지는 동일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40에 100%인 아이가 원서를 쓸 때는 138에 100% 아이는 걔랑 동일한 데는 안 쓰려고 하겠죠. 왜? 이미 점수가 2점 정도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100분 이상으로는 같으니까 같은 데는 같이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빈틈을 찾는 게 지금 보시는 100분이라는 대학입니다. 그렇죠? 100분이라는 대학이
빈틈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전부 다 100분위를 씁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100분위가 인원수가 훨씬 더 많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분위를 쓰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군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100분위를 씁니다. 다군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100분위를 써요. 자, 그다음 마지막인데요. 환산 표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환산 표준 점수, 최고 표점 대학 혹은 획득비 대학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또 획득비 대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어떤 애는 아까 계속 말하면 그렇지만 지구과학이 하나 틀렸다고 칩시다. 지구과학이 만점이 72점인데 하나 틀리면 69점이에요. 근데 화원은 다 맞으면 67점입니다. 그러면 지구과학 하나 틀린 애랑 화원 다 맞은 애랑 비교했을 때 지구과학 하나 틀린 애가 훨씬 더 높은 점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게 바로 획득비 대학입니다. 이건 뭐냐면 전체 만점 표점분의 자기 점수를 나눠서 실제 값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화원이면 67분의 67 곱하기 해당 점수를 주는 거고, 아까 지구과학 학생 같은 경우는 72분의 69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득배 대학은 어느 정도 공정성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획득배 대학들은 또 획득배 대학대로 되게 많습니다. 숙대, 이대, 외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가 굉장히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데지만 변표를 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의대에서는 울산대, 한림대, 전남대, 충북대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은 함부로 들어가면 정말 큰일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올해 의대 중에 화원 만점자들이 몰리는 데는 정해져 있다. 가군에서는 울산대고 나군에서는 한림대다. 그런 데들은 이렇게 보통 저희들이 획득비 대학을 쓰기도 합니다. 자, 뒤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게 더 유리한 것인지는 이것도 역시 프로그램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있는 건데요. 그냥 아까 겹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3월달 성적에 비하면 성적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유는 3월달에는 재학생들끼리 하지만 6월달에는 반수생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9월달에는 반수생과 재수 일부, 그리고 수능 때는요. 재학생과 반수생과 재수생, 그리고 실제 재하예고수, 그렇죠. 숨어서 칼을 갈던 애들이 진짜 진검을 갖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때가 되게 되면 내 성적보다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3월 달에 성적 떼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항상 하는 말, 선생님 저 올 1등급이에요. 이런 애들인데요. 다 필요 없습니다. 재학생들이 재수생을 이기는 건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 되게 재미삼아 시대인재 아는 애가 있어서 재미삼아 전화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재종반 중에 수학 1등급이 66.6%입니다.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승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최대한 빈틈을 노려서 수시에서 수능 체도에 맞춰서 수시에서 승부를 볼 수 있으면 거기서 먼저 승부를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아까 보시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국 비율이요. 2가 되면 수학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쭉 가게 되면 여기 수탄 비율이 있죠. 여기도 1.33이니까 이게 높으면 수학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서 정리를 해놓는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어떤 것인지. 근데 이것도 사실은 크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렇게 다른 대학들이 있구나. 이렇게 대학들을 찾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실제로 이런 대학들은 프로그램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개념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고속성장을 쓰시게 되게 되면 이 개념은 반드시 쓰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얘기는 꼭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표준 점수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각 과목별로 점수를 더하기도 하는데 표점을 갖고 하게 되면 대학별 환산 점수나 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원광대처럼 모든 점수를 동일한 점수 비율을 주는 데도 있지만 아까 어떤 대학처럼 수학에 40을 주고 국어에다 20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점수임에도 점수가 뒤바뀝니다. 전북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북대 공대 같은 경우는요. 탐구 과목이 과탐일 경우 표점의 10%를 가산점을 줍니다. 그렇죠? 근데 걔가 만약에 선생님 저 이번에 시험 잘 나왔으니까 경영학과 갈 거예요. 경영학과 갈 때의 점수와 선생님 제가 공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점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가산점이 붙으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가산점을 줬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그러면 그 가산점으로 줬는 애들 중에 몇 등 정도 할까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보통 성적이 발표를 하게 되면 그 발표한 내용을 갖고 난 다음에 입시기관에서는 쫙 나눕니다. 얘처럼요.
그래서 실제 학생들 점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인원수가 44만 3천 명이니까 이걸 갖다가 전체 누적 인원 1522명을 나누게 되면 0.34%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충 내가 표준 점수 140점이니까 0.34% 내가 누백이 0.34야. 그러면 내가 전체 몇 등 정도 하는 아이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입시기관에서 많이 쓰거나 아니면 크게 잡을 때는 뭘 쓰냐면 그 옆에 있는 백분위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 100분이야, 100%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건 100%보다는 0.34는 0.34, 0.36, 0.37은 100%에서도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시 전형을 쓰는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지금 보시는 누적 백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고속 성장을 사용하게 된다면 누적 백분이라는 개념 알고 계셔야 돼요. 누적 백분은 다른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뭐다? 전체 인원수에 맞게끔 학생들을 각 대학별로 점수를 환산했을 때 평가원에서 발표한 도수 분포를 이용해서 전체 애들을 등수를 세워놓고 점수를 환산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수를 매긴 게 작을수록 높은 등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의대를 많이 보내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의대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누적 백분이 1% 이내에 들어와야 한다. 그렇죠? 그럼 전북대학교 몇 %일까요? 잘 모르시죠, 그렇죠? 잘 보시죠.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백분위 개념도 이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시전형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몇 개만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이투수 상인적 백분위입니다. 이건 뭐냐면 학생 점수를 각각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요 밑에 보게 되면 조합별 점수라는 칸이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학생을 표준 점수대로 했을 때 그냥 표점 혹은 표백 표변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백백 했을 때의 상인적 백분위가 각각 달리 나옵니다. 그래서 상인적 백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학생에는 이런 조합이 더 유리하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무료로 풀려 있습니다.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투수 상인적 백분위 이렇게 했고 검색을 하시면 인터넷 뿅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점수 입력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의 조합이 어떻구나라는 걸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고속성장 분석기입니다. 명실상부 최고의 분석기인데요. 2014년에서 15년도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뭐 소개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고속성장에 대해서 알려줘. 처음에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고소성장 분석기를 만든 사람으로 파판달블루스에서 코스모스 핌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알려줘.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37세의 서울대학교 농경대학과를 나왔고요. 현재 수장공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교사고요. 딸 이름은 수연입니다. 입시기간에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입시기관에서 그 사람을 데려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냥 자기는 자기 후배를 도와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프로그램 만들어진 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을 뿐이지 사실 이걸 갖고 뭘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 실제로 지금 이거는 판매는 합니다. 지금은 한 3만 원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만 원의 값어치는 충분히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가시면 파파한달브루스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교사들은 무료입니다. 교사들은 재직증명서를 증빙해서 메일로 보내게 되면 바로 그날 인증이 돼서 메일로 보내줍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학교에 선생님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은 학교 가서 상담하실 때 구경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거 장판지요. 많이 보셨던 장판지가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UA나 아니면 대성 마이맥에는 이런 식으로 장판지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눈에 보여주죠. 상향, 최초합 이런 식으로 쭉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저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들도 있다. 그리고 대치파크 FC라고 해서 뿅뿅뿅 조창훈 씨랑 그다음에 장문성 씨가 이렇게 같이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요. 이 사람은 약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속성장 자료에 어디가 자료에 그리고 아까 말한 진학사 자료까지 짬뽕해서 자기 자료인양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는 하지만 결국 데이터는 분석하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유료입니다. 유료이긴 하지만 오픈된 것만 활용하셔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어서 혹시라도 지금 그거 보시는 분 있을 겁니다. 혹시 괜찮은 뉴스 구독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입시 정보지 중에. 그렇죠. 그 괜찮은 뉴스를 만드시는 발행인이기도 합니다. 자, 옆에 있는 건 에듀플라자라인데요. 이건 애플류입니다. 딱 이 시기만 되면 풀립니다. 통계학 박사님이 만드신 건데요. 딱 요 시기에 만듭니다. 저도 맨 처음에 보고 난 다음에 뭐야 표준 점수로만 하네? 별로네? 했는데 어느 날 궁금해서 암호로 다 걸려있는 걸 다 풀어봤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암호를 다 깨서 안을 봤더니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입결부터 시작해서 환산점까지 다 계산해놓고 그걸 토대로 점수를 환산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들었고 이게 지금 한 지난주부터 공개가 됩니다. 항상 한 2주 전부터 공개가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버전이 아마 3버전이 나왔을 겁니다. 이게 입시 처리돼서 마지막쯤 되게 되면 10버전까지 나와요. 버전 10까지 V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터넷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입시 사이트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고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추천해 드립니다. 명실상부 우리나라에서 손안대고 코프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죠. 진학사입니다. 학생들이 돈 내고 들어가서 지들 성적을 입력해주면 지들은 아무것도 아닌 양 풀어주는 애들이요. 그렇죠? 좀 대놓고 자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들을 해마다 좀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 옆에 보니까 텔레그노시스, 대치동에 있는 생명과학 강사입니다. 윤뿅뿅이라는 사람이, 윤도영이죠. 이 사람이 만들었던 건데요. 과거에는 의찬약수 관련해서만 하다가 최근에는 47개 대학까지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약간 욕을 먹었지만 스마트폰으로 보기에 그렇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많은 학생들이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진학사가 왜 유명합니까?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고수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교육의 희망이죠. 어디가가 있고요. 센진학이 있습니다. 둘 다 공교육에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보기는 힘든 자료이기도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보는 화면과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상담하실 때 선생님들이 이 두 가지 자료는 반드시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에 가셔서 직접 상담하시면서 내용을 조금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교육의 합격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K진학이라 불리는 거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여기와 거의 비슷한 데이터를 갖고 합니다. 자,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듯 다르고요. 원래 데이터를 분석했던 팀들이 나와서 새롭게 만든 거라서 둘 다 활용하세요. 저희로서는 사실 다 사용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활용할 게 많으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대인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량공 계산기입니다. 정말 최상위권에 대한 모든 자료는 다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시대인재에서 1년에 700명 정도가 의대가 가거든요. 정시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최상위권 다 갖고 있습니다. 시중엔 나오지 않습니다. 흘러나오지도 않고요. 옛날 법정 소송 걸려고 한번 크게 뒤지고 난 다음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물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저기도 안 돼요. 애들이 상담도 잘 받기 힘듭니다. 근데 선생님들 중에는 여기에 연결되신 분들이 한두 명이 계세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들에게 최상위권만 해야 됩니다. 최상위권만. 그죠? 적어도 연고대 라인까지만 했을 때만 저게 의미가 있지 그 다음부터는 또 틀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놓고 보게 된다면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위에 있는 것들은 사교육이라면 밑에는 공교육입니다. 그래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큰 차이고요. 대기업에 있는 어디 가는 작년에 있는 데이터 갖고 왔지만 실제 모이는 건수가 정시는 지금 12만 건이 모였습니다. 센진학과 11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합격책은 13만 건입니다. 건수는 비슷비슷해요. 누가 데이터를 더 솔직하게 분석을 잘 하느냐의 문제인 것 뿐이지 저희로서는 다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공교육의 희망, 센진학과 그리고 어디가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좀 확인하시고 사교육이라고 해서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교육, 사교육 할 것 없이 모두 다 활용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생 성적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표준점수 집어넣고 난 다음에 아까 여기에 표준 점수 하게 되면요. 표입니다. 국어 표준점수, 과학 탐구 표준점수요. 그렇죠? 여기 표 100백은요. 둘 다 100분일 때.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표 100은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 탐구는 100분위 형태. 그러니까 변표로 바꾼 거예요. 변표일 경우 하게 되면 자, 누적 100분위를 했을 때 4.59, 5.40, 5.20 그러니까 얘는 성적상 봤을 때 표준점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다른 것보단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손으로 안 할 겁니다. 왜 이거 손으로 해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프로그램을 쓸 건데 어떤 식으로 작동된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5군데 대학을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한림대, 충북대, 부산대, 가천대, 연세대가 있고요. 여기 보면 반영 비율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학들이 어떻게
활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식대로 그대로 가볼게요. 자, 이 학생은 국어 표점 124점, 국어 만점 150점, 반영비율 20%니까 한림대학교 사이트에 보니까 전체 최고 표점분의 취득 표점 곱하기 200을 하랍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165.333점이에요. 그런 식으로 모든 과목을 계산했더니 얘 환산 표점이 880.613이 나왔고 실제로 그걸 돌려봤더니 고수성장에서는 얘 누적 백분위가 10.50이랍니다. 선생님 아까랑 다른데요? 앞에서는 5.40이었고 여기는 왜 10점? 여기는 지금 표표라고 했을 때 4.52였는데 여기는 왜 10.50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냥 단순 표점으로 계산했을 때 단순 변함 없이 반영비율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산했을 때는 저렇게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얘를 누적비까지 다 계산해서 한 줄을 세어보니 약 10%에 해당하는 등수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충북대학교입니다. 충북대학교는 이렇게 계산하래요. 되게 불친절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풀었습니다. 124점 했고요.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계산했고요. 수학 계산했고요. 영어 3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물리 전체 두 개를 더한 것분에 각각 점수를 더한 형태로 해서 계산했더니 975.678 누적 백분위가 13.20입니다. 이렇게 환산했더니 얘가 조금 더 불리해요. 그렇죠? 각각 앞에 있는 거는 전체분에 이렇게 했고 74분의 64, 80분의 65 돼 있지만 뒤에 있는 거는 그걸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번에는 부산대학교입니다. 부산대학교는 순수하게 표준점수 넣습니다. 표표. 그러니까 그냥 표준점수 그대로 다 때려박죠. 124분의 200분의 200, 139분의 200분의 300 이렇게 해서 반영비율 그대로 계산했더니 얘가 몇 점이냐면 731.0인데 누적 백분위가 5.14입니다. 아, 갑자기 확 올랐죠. 10%에서 올라왔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투수 상인적 백분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조합상 표표가 나머지보다 얘가 더 유리하다라고 했고 실제 점수를 해서 누적 백분위로 구해보니 얘가 조금 더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는 백분위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백분위 대학으로 가장 유명한 데가 가천대 건영대입니다. 그리고 다군에 있는 대학들은 다. 그렇죠? 가천대학교 보니까 백분위를 그대로 가는 거고 얘 백분위 그대로 점수 그대로 적용합니다. 했더니 얘가 얼마냐면 7.18. 그러면 당연히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보다는 조금 더 불리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연수대학교 표변입니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동시에 쓰는 대학이죠. 그래서 국어는 이렇게 표준점수, 백분위는 이렇게 변환 표준점수로 써서 바꿨더니만 얘가 7.59라는 겁니다. 자, 한꺼번에 쓰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표점, 두 개 대학은 표점이지만 획득비를 쓰는 대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체 분해 이렇게 쓰는 게 위에 두 개. 그 다음 부산대 표점은 그냥 순수한 표점. 그리고 그 밑에 대학은 백분위 쓰는 대학, 그 밑에 대학은 표준점수 플러스 백분위 표변을 쓰는 대학입니다. 그때 각각 누적 백분위를 구했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비율상 5.14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게 무엇이냐를 찾을 때 한 번쯤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계산돼서 등수가 나온지도 한 번쯤은 확인하시는 취지 속에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정시 입결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게 작년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 내용 갖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부모님들 보세요. 자연에서요. 서울대 보통 아이들이 연대 고대 쓰고요. 나군에 서울대 쓰고요. 다군은 쓸 데가 없으니 어디 쓰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성균관대를 쓰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붙는다면 연대 고대에 있는 애들이 빠진 거고 성균관대 자리가 빠진 거니까 그 밑에 애들이 차례대로 채울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인문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돌아가겠죠. 이게 작년에 제가 했던 얘기인데요. 올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문계는 인문계로 돌아가고 자연대는 자연계로 돌겠죠. 근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공통이 있어요. 공통은 뭐냐면 이건 말 그대로 과가 없습니다. 전공이 없어요. 아까 유형 1, 유형 2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인문에서 모집하는 유형이 있고요. 인문에서 자연에서 모집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것들은 인문이나 자연이 아니라 순수하게 공통으로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이외에 중간에서 여기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처럼 단순히 위에서 학생이 붙는다고 해서 빈칸을 채워놓는 이런 그림은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작년과는 다른 현상이라는 다른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 이렇게 그냥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가나다군을 합쳐버린 겁니다. 가나다군을 합쳐버려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고대 다군의 학부대학은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빈틈이 없잖아요. 그죠? 고대 학부대학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82명 적지 않겠죠.
성균관대 105명. 큰일 납니다. 거기는. 왜? 탐구 하나잖아요. 그렇죠? 탐구 하나니까 더 어려운 거고요. 이렇게 조건들이 굉장히 애매하고 힘들어졌습니다. 작년 다군 상황과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촘촘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입시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리 경력이 있거나 아무리 많은 거라도 저도 교직 경력이 아직 2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중에 17년을 진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군은 진짜 볼 때마다 토할 것 같습니다. 끝이 안 보여요. 자, 이거는 뭐 이 모집 인원 군별이니까요. 이거는 그냥 아마 올해로 마지막으로 쓰게 될, 제가 의찬약수 강의를 하면서 의찬약수 인원수를 작년에만 6번을 갈아엎었거든요. 올해도 또 내년에도 또 그럴 것 같습니다. 당분간 5월 달까지 확정이 될 때까지는 2-3번을 갈아엎지 않을까. 좀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했고 4년 입시 예고제가 돼서 중학교 3학년들이 올라오기 전에 대부분 대학에서는 우리는 입시를 이렇게 진행할 거야 말을 합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걔들 4월 달에는 보통 입시 요강을 발표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깨져버렸습니다. 루틴이. 조금 더 교육이 안정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왔을 때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에 맞는 제도를 만들고 혹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 학생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대학을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정부 이렇게 말하면 위험하죠. 너무 정치적 논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한탄스러워서 좀 넣어봤습니다. 모집 군별은 그냥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몇몇 자료를 보면 이런 걸 보통 비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환산점 70% 컷이 있고 경쟁률이 있고 충원율이 있고 실질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할 건 뭐냐면 단순 경쟁률에 현혹되지 마세요. 학생들 충원이 들어오게 되면 실질 경쟁률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학생들이 지금 여기는 70% 컷이에요. 자, 70% 컷이 있고 지금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합격한 학생들 중심으로 맨 위에가 1등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가 100명 모집했다고 가정한다면 밑에 100등에 해당하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25등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는 게가 첫 번째 칸 줄이 그어지고요. 50등에 해당하는 학생 하나 줄이 또 그어지고 70등에 해당하는 학생 줄이 또 하나 그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자처럼 이런 식의 한자 형태가 하나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에 대학교에서 대기업에서 발표할 때는 주로 어떻게 발표하냐면 70% 컷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웬만한 자료들은 다 70% 컷입니다. 그러니까 70%컷 보고 난 다음에 올해는 무서워서 못 쓰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질 경쟁률까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 소신지원 적정 안정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신지원은 어디예요? 자, 100등에서 70%까지가 소신지원입니다. 100등에서 70% 소신지원, 그 다음에 70등에서 50%까지가 적정입니다. 그리고 50% 위에가 안정이에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안정도 떨어질 수 있다. 왜? 학생들이 대거 몰리거나 아니면 그의 특이한 상황 때문에 애들이 뭐 좀 전반적으로 그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다면, 충원율이 돌지 않는다면 거기도 떨어질 수 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표점을 비교해 보시라고 한번 해봤고요. 자, 이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입결 최저, 입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참고점 적정, 입결 70, 참고점 예상 이렇게 점수를 비교하고 그에 해당하는 상인적 백분위, 고소성장 점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보시라고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렇죠? 자료를 보실 때 이 정도까지는 정시를 하시려면 이 정도까지는 비교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여기 보면 입결 최저. 공개되어 있는 혹은 사람들이 조사했던 것 중에 가장 낮은 점수 입결 최저고요. 참고점 적정. 아까 참고점 적정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입결 70% 대기업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참고점 예상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개의 점수에 각각에 해당하는 이 고속성장을 이용해서 누적 백분위를 보였고 그것의 차를 한번 보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꼼꼼하게 이자료 조절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어디가에서 공개한 점수 70% 그리고 참고점 센진학에서 발표한 점수 그리고 고속성장에서 발표한 참고점 그리고 맨 마지막 고속성장에서 말한 예상 점수 있고 그리고 입결까지 나와 있는 것을 갖고 점수를 이렇게 격차를 봤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점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돌아가죠. 즉 어느 하나도 정확히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아주 꼼꼼히 해야 되는 정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렇게까지도 정시를 분석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시병 인병에서 만든 작년 성적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누적 백분위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죠. 의대는 대부분 얼마입니까? 0점대죠. 그렇죠? 쭉 0점대 내려옵니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치의에 여기쯤, 한의에, 수의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봤더니 어디쯤이면 요렇게 오면 되는 거니까 약 1.4쯤에서 내신 성적으로 편산했을 때 1.4쯤에서 서울대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서울대가 1.4에서 시작합니다. 전북대학교 의대 지역인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의대 지역인재를 딱 보니까 얼마쯤이냐면 여기쯤 있죠. 전북의 여기인가요? 네. 얘가 얼마냐면 작년에 1.74였습니다. 작년 1.74. 재작년에는요? 1.96. 그러니까 비슷비슷합니다. 그 점수대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입니다.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보시게 되면 아까는 서울대서가 1.4였지만 얘들은 시작이 대부분 2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적백분위를 알게 되면 대략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적백분위랑 한번 숫자를 매칭을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 시립대부터 경희대, 경희대국제, 이대, 건국대, 동국대 이렇게 쭉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외국어대학교 이과들은 대부분 밑바닥에 깔립니다. 아까 말씀 들으셨지만 외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외대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는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용인 외국어고등학교 옆에가 외대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으시고 용인에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대학들도 해봤습니다. 홍익대, 아주대, 숭실대, 서울과기대. 우리 지역에서 많이 가는 대학 중에 하나가 서울과기대죠. 과기대는 누백이 어느 정도냐면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높은데 MSD 전형인데요. MSE나 ITM은 서울과기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과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후처리 공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과로서요. 학생들 졸업생의 약 80%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다 갑니다. 그렇죠? 되게 각광을 하는 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점수대가 보면 쭉 밑에까지 내려오죠. 그렇죠? 자, 전북대 직어국은 제가 여기 뒤에 한번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하대, 국민대, 세종대, 단대요. 전북대는 대부분 누백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20대 중후반부터 시작합니다. 28 정도.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수가 이렇게 벌어져요. 이게 전북대 누백입니다. 그래서 전북대 수학교육과가 약 25, 전북대 과학교육과부가 31, 공학계열 37, 38, 자연과학계열이 39, 생활과학계열이 40 정도에 해당하는 누백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로 어느 정도 귀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누백을 이용해서 보통 많이도 표현할 수 있고요. 지금 그러면 지방거점 국립대학교가 한없이 낮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들 중에 지금 보시면 여기 광운대 점수랑 항공대 이런 점수 비슷하게 나오죠. 여기부터 점수가 겹쳐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거점 국립대학교가 결코 낮은 대학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국립대도 못 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높은 대학이고요. 중간중간에 되게 대학들이 많습니다. 자, 특이한 것들은 앞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집에 가셔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얘기를 조금만 하고 갈게요. 성균관대. 자유전공 가군에 만들었고요. 양자 신설했고요. 꾹꾹꾹 다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군으로 다 보내놨는데 뭐가 있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만 볼게요. A 유형은 30%, 40%, 30%, 10%예요. B 전형은 30%, 40%, 20%, 10%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성적 유리한 사람이 B 전형 가는 거고 탐구 성적 유리한 사람이 A 전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탐구 성적이 높은 애들을 꾹꾹 눌러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저 정도 성적돼 있는 애들한테는 비전형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될 겁니다. 작정을 한 건지 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겠죠? 여러 가지 말에 의하면 성균관대에 있는 사정관들은 학원가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그 해에 맞는 전형들을 펼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건 아니고요. 자, 서강대에도 되게 재미난 과가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건 한번 보십시오. 한양대학교에 다군에 인터칼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의외로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맨 위에 있는 전형이 뭐라 그러냐면 고대 학부대학 다군이에요.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전형이 성균관대인데요. 전부 다 이거는 탐구 한 과목이에요. 그 밑에 서강대가 있는데 서강대를 보게 되면 지금 다군에 뭐가 있냐면 인문학 기반, 인문학 애들 그리고 AI 기반 다군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각각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비해서 원서를 쓰는 조합상 나오기 힘든 게 한양대입니다.
그래서 한양대 인터칼리지는 그 성적대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그냥 있는 것들 차례대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런 겁니다. 똑같은 학생인데요. 표준 점수로 35, 25, 10, 20 그리고 30, 40, 10, 30해서 변표를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학생들 성적을 나눠보게 되면 그 똑같은 A 유형과 B 유형에 의해서 환산 점수가 두 개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위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 얘가 자 위에 있는 게 위가 388점이고 384점 그리고 276, 276 똑같지만 점수상으로는 뒤바뀌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이 좀 변한 것들은 한번 각각의 비율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보시고 여기도 유형도 그냥 아까 하셨던 것들에 있는 거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계약학과 보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최근에 계약학과에 대한 인기도가 시들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약학과 왜 시들할까요, 애들이? 학생들이 계약학과를 하게 되면 단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뭐에 관련된 거냐면 IT 관련이잖아요. 그렇죠? IT 관련들은 되게 빠르게 이동합니다. 근데 계약학과는 계약학과를 나오게 되면 몇 년 동안 이동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난 계약학과를 안 가겠다라고 해서 입결이 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이죠. 저기라도 갔으면 좋겠구만. 알죠? 그렇죠? 보내고 싶은 것도 압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첨단학과가 또 생겼습니다. 이만큼이 생겼죠.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는 스마트팜이라는 학과가 있고요. 그럼 고려대학교는 인공지능학부, 그다음에 연세대학교는 첨단 컴퓨팅이라는 것도 생겼고요. 여러 가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를 잘 찾아보시면 좋은 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서울과기대에 있는 MSD 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에서 여기 내려오기 전 13년, 14년 전에도 보냈던 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묻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어느 정도 잘 받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경희대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래정보 디스플레이학과 신설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이전부터 있었던 학과입니다. 장진 교수라는 물리학과 교수가 만든 학과였는데 굉장히 인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자료니까 그냥 보시고요. 우린 이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어국입니다. 직어국에는 대부분 보시게 되면 전북대요.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적분과 기하, 수학은 기정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과학도 대부분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인문사회로 넘어갈 때 그리고 과탐을 신청한 애들이 공대로 갔을 때 가산점이 붙는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경우는 있겠죠. 나머지 그다음에 한번 그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게 뭐냐면 아이들이 원서 쓸 때 비슷한 대학에 있는 학과끼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맨 뒤에 제발 부탁이니까 상담하러 교육청 오실 때 이런 것들은 한번 아이들과 돌려보고 오세요라는 것을 당부를 드릴 겁니다.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아이와 같이 성적을 떠나서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우, 애 성적이 이래갖고 서로 보면 스트레스 받고 이거 갖고 얘기를 하기도 싫고 뭐 이러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대면하셔야 됩니다. 직면하셔야 됩니다. 성적을 보고 대면하시고 철저히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빈틈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대면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나머지 대학들 지금 경쟁률 보시게 되면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다군이 제일 높다는 것도 짐작이 충분히 되죠. 그렇죠? 올해 내년에는 아마 여기에 고대부터 성대, 서강대 쭉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다군들이요. 나머지는 경쟁률을 보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표점을 잡고 난 다음에 대략적으로 이런 라인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쭉 보게 되면 건동수 380점까지 대충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지원 가이드 성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 애들은 가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한번 저희들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서울대 끝선 9,000등, 그리고 연고대 끝선 12,000등, 서성한 끝선 15,000등, 중경예시 끝선 2만 등, 건동선 35,000면 4만 등.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375점으로 어딜 갈 수 있을까? 자, 다들 숫자는 싫어하시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변환표준수 T라는 점수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40점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등급에 해당하는 건요. 위에 있는 애가 4%일 때입니다. 4%가 되려면 Z값이 1.75예요. 그러면 135점입니다. 2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은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자, 요것만 기억하십니다. 135, 125, 115, 105입니다. 다시요. 135, 125, 115, 105입니다. 이게 뭐냐면 등급대별로 점수를 하게 되면 1등급은 135고요. 2등급은 125고요. 3등급은 115, 4등급은 105입니다. 물론 동점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수는 조금씩 떨어질 여지는 있어요. 그러면 375점 어떻게 될 거냐면 125 3개죠. 그렇죠? 그냥
되게 러프하게 가는 겁니다. 125 3개죠. 125 3개면 2등급이라는 겁니다. 여기요. 2등급에 해당하는 7%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등급 3개니까 2등급 끝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수시와 정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요족했으면 수정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시 6장 카드와 정시 3장, 9장의 카드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냥 9장 카드 한 번에 가는 거니까 2등급 끝선입니다. 2등급 끝선은 어디냐면 건동은 끝라인이에요. 그렇죠? 건동은 끝라인. 그러니까 이 정도 성적이게 되면 수능 시자 44만 명에 10%에 해당하는 거니까 4만 4천 명이니까 건동 광명상하 끝라인 그 정도 라인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옆에 있는 거 390점 외웠습니다. 390점이면 133개입니다. 그럼 1등급 3개, 올 1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올 1등급 라인이면 당연히 우리 생각에 뭐가 있습니까? 연고대 라인이라고 보통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 점수를 대충 아시면, 표준을 대충 아시면 이렇게까지 접근이 가능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아까 이투 쌍인적 백분위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것처럼 단계별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는 경기권에 있는 대학 중 보통 지방 애들이 올라갔을 때에 그나마 다녀서 취업이나 아니면 좋은 대학들을 따로 뽑아놨습니다. 지금 단국대, 그렇죠? 단국대 괜찮습니다.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 한양대, 에리카. 지금 위에 있는 것들은 높은 대학들입니다. 제법 높은 대학들. 경기권에 있지만 거의 서울권에 있는 대학과 비슷한 평가를 받는 대학들이 위에 있는 거, 그리고 그 밑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대학들. 그렇죠? 요렇게 한번 대학들 갔을 때 여기는 쓸만한 과들이 꽤 있습니다. 알아두시라고 했고요. 자, 이번에는 그래서 쉬어간 페이지에 그러면 도대체 지방거점 국립대 지거국들은 어느 정도 성적대에서 형성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 70%, 65%에서 이렇게 형성됩니다. 전북대가 전남대보다 좋습니까? 싫습니까? 라고 말을 많이 물으실 때 그냥 이거 보여드리면 됩니다. 전북대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조금 더 낮게 형성됩니다. 그렇죠? 전북대보다 낮은 지거국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디요? 경상국립대요. 어디 있습니까? 진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 강원대요. 선생님 제주도도 낮네요. 그렇죠. 제주대는 텃세가 너무 심해서 일반 묻 사람들이 가면 되게 싫어합니다. 뭐 가보시는 건 상관없지만, 자,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수도권이랑 한번 비교하면 어떨까요? 지금 여기 끝선이 얼마입니까? 85에서 75가 끝선이에요. 그죠? 그렇죠? 자, 한번 수도권이랑 비교해 봅시다. 차이 나죠? 그렇죠? 차이 나죠? 인문계니까 대충 이렇게 차이 납니다. 끝선이 대충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엔 자연을 해보겠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의찬양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의찬양수 위에 있는 건 빼고요. 나머지 보게 되면 대부분 경북이 굉장히 뜰게 있습니다. 경북은 되게 재밌는 과가 많아요. 그리고 전남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군에 전기공학과가 있잖아요. 한전 특채지 전형이 있는. 그렇죠? 그런 학과들이 있는 특별한 과들은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전북 같은 경우는 이도저도 특별하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슬프지만. 그래서 75% 65선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끝선이 대부분. 대부분이 여기쯤 다 있어요. 자, 서울 수도권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극단적으로 위로 다 있습니다. 그렇죠? 88% 위쪽으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분위는 동일한 애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러프하게 잡을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공공기관 지역인재 전형이요. 누가 했습니까? 국회의원이 한번 말한 거니까요. 거기 연구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요. 한번 신뢰하셔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특별히 채용할 수 있는 전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2022년도 이후니까 몇 퍼센트 채용이 됩니까? 30%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취업하기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에 가서 공공기관의 취업을 목표로 삼으시면 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기관들 한번 다 표현해 봤습니다. 전북에 총 몇 건이 있냐면 6개요. 지금 딱 봤을 때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채용 인원이? 광주는 무시 못하죠. 그렇죠? 전북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선생님 충북도 적은데요? 예, 맞습니다. 충북은 적죠. 공공기관은 적습니다. 그런데 사기관은 굉장히 많죠. 뭐가 있습니까? 하이닉스요. 셀트리온이요. 이런 게 충북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아이들에 대한 지역인재 쿼터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쿼터를 늘리려는 노력들이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이 지역에 많이 거주하게 되고 많이 오게 되고 그래야만 상대적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현상이 될 거예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무엇인가는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엔 또 지방 거점 최종 인원입니다. 우리 지역이죠. 대부분 그래도 직어국은 아이들이 다 머물려고 노력을 합니다. 웬만하면 잘 뜨지 않죠. 자, 전북 지역입니다. 되게 오래 걸리죠. 원래 정시는요, 어떤 선생님이 하든 간에 맨 앞에 수능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평가 다음에 뭘 하냐면 정시 전형에 뭐가 있는지 말하고요. 특이한 거 말하고요. 그 다음에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돌아오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전북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제 거꾸로 가면 되겠죠. 백백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빈틈을 노리는 대학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다 정면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분위 대학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표표. 솔직하자는 거죠. 원광대 그렇습니다. 원광대는 너무 솔직해서 국어, 수학, 과학을 전부 다 동일한 비율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조금 비율을 좀 조절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표변. 전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어디만 하냐면 전북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뽑는 인원수도 이렇게 비중되어 있습니다. 전북대는 가나다군의 대부분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도 원광대는 주부분, 대부분 인문이든 자연이든 대부분 나군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학들이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참고로 그 밑에 있는 전남대, 조선대, 동신대, 목포대, 순천대, 목포양대 우리가 남이가에서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호남권으로 같이 묶어서 집어넣어 봤고요. 그리고 각각에 있는 학교들 중에 학과들 병칭이 바뀐 데들이 있습니다. 모집 단위가 바뀌었다라는 건 입계를 바뀔 수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여기는 큰 게 아닙니다. 왜? 비슷하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큰 건 얘죠. 환장합니다. 올해 수시부터 전북대는 진짜 사람들을 굉장히 휘말립니다. 그렇죠? 저긴 좀 나아요. 경영, 경제, 무역, 회계 4개를 합쳐서 경상계를 묶었습니다. 인정, 오케이. 4개는. 20개는 심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뭔가 매력적인 과가 있어야만 묶였을 때 메리트가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공학원은요.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 때려놓고 난 다음에 원사 싸 이런 느낌이에요. 자, 보세요. 공학 1과 공학 2가 있다고 봅시다. 공학 2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공학 2에 되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시 입결은 공학 2가 났습니다.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농업과학계열, 과학교육계열, 사회과학교육계열 이렇게 계열별로 각각 나눠서 선발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신설학과도 그렇게 크진 않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모집 반영 비율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반영 영역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대학교는 유불리하게 학생들에게 야, 3과목만 해, 4과목만 해 이렇게 해서 조금씩 여유를 줍니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들어올 때 분명히 있을 거죠. 굉장히 쫀쫀하게 하게 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중에 학생에게 어떤 게 유리할까라는 생각도 한 번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군산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있고 충원율까지 하게 되면요. 경쟁률이 1대1입니다. 1대1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크지 않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조금은 특이한 학과나 아니면 좀 이름 있는 학과를 갖고 있는 대학들은 가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가령 여학생들에게는 좀 힘들겠지만 철도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철도 관련 학과. 아마도 향후 10년 이제 앞으로 5년 이내에 지금 철도청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약 30%가 퇴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거 인원이 밀고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맞물려서 어떻게 유리한 그런 학과들을 찾아내고 그런 학과들에 안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나머지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우석대 같은 경우는 성적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전형들은 한번 주의 있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군산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성학과도 있고요. 여기요. 군산대학교는 해양 이쪽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과입니다. 특화되어 있는 과예요. 경쟁률도 그렇게까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리학과가 생각보다 전국에 많지 않습니다. 국제물리학과는 대부분 해양대학교 혹은 국립부경대학교 이런 데들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만 하고 여지는 있지만 학생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와서 그런 말씀합니다. 진짜 우리 학과 잘 할 수 있는데 보낼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애들이 안 온다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금융부동산 경제학과 생각보다 저과를 갖고 있는 학교도 되게 적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학과들 중에 저런 학과나 지적학과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희귀한 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지적 관련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전국적으로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 공무원들을 키워내는 학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도 한 번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선공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남학생들에게는 한 번쯤 권할 수 있는 과입니다. 조선공학과는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와 해양대학교.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은 한 번쯤 전략적으로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법행정경찰학과요. 되게 재미있는 건 전북에 있는 학과들 중에 경찰 관련된 학과를 갖고 있는 대학들이 꽤 있죠. 그렇죠? 원광대 법 갖고 있죠. 아니 경찰 갖고 있죠. 그다음 전주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학과를 갖고 있는 학과들도 한번 노려보시면 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에너지학부 신설학과입니다. 아니 신설학과가 아니라 첨단학과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저기 해양경 심지어 경찰을 넘어서 해양경찰학부까지 갖고 있는 게 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모집 인원이 7명인데요. 지원 인원이 15명이고 충원 인원이 경쟁률이 2대 1입니다. 그럼 몇 명 지원했다는 거예요? 2대 1이면 30명이요. 충원 합격 5명. 그렇죠? 대충 실질 경쟁률 나오시죠? 그 밑에는 더 환장합니다. 13명, 지원인원 39명. 제가 여기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엑셀을 하나를 집어넣어서 실질 경쟁률을 계산을 해서 넣을까도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에 0점대가 나오면 되게 미안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의외로 경쟁률은 높지 않다라는 것도 희망하거나 아니면 갔을 때 무엇인가 도움이 될 만한 학과들은 한번 전략적으로 노려보실 만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들 등표를 한번 넣어놔 봤습니다. 자, 이번엔 예수대학교입니다. 예수대학교는 항상 경쟁률은 7대 1입니다. 7대 6대 이렇게 돼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실질 경쟁률 계산하면요. 충원한 것까지 다 집어넣으면 항상 3대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원서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응급구조학과 이런 것들도 쭉 눈으로 한꺼번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나머지 학과들은 쭉 보시고 우리는 전북대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전북대학교 보면 이렇게 지금 경상계열 딱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단에서 이걸 한번 한꺼번에 조사해 봤습니다. 이건 입결이고요. 한꺼번에 다 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조사해 본 걸 갖고 난 다음에 아예 토대했고 해본 겁니다. 참고점이요. 그리고 이게 실점수입니다. 참고점은 저희들이 작년에 잡았던 점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실질 실점수는 대학 측에서 발표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격차를 한번 해서 차이점의 환산 점수의 차이점, 요거의 환산 점수 차이점, 100분의 차이점을 계산했고 그거에 종합해서 평균 내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번에 이투스와 대성에서 발표한 각각의 표점을 갖고 난 다음에 한번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그 밑에 반영 점수에 관련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이번에 그 배치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배치표 점수는 여기다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꼭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는 건 어떨까라고 한번 아이들에 지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있는 거는 표준 점수지만 밑에 있는 거는 환산 점수입니다. 다시요. 위에 있는 건 표준 점수지만 밑에 있는 건 환산 점수예요. 두 개의 차이는 있다. 그래서 나머지 점수들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거 여기 어떻게 될까요? 전북대 의대랑 치의의 지역인재요. 몇 점일까요? 제가 367.5에서 368.5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입결이 얼마냐면 375.04 그리고 치대는 374.08이었습니다. 둘 다 제가 상담했던 학생들인데요. 이번에는 저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저것까지는 정확히 하진 않습니다. 저 뒤에서 우리가 이 점수를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3학년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상담 선생님들에게 80%에서 90% 해당하는 점수는 공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수를 보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저기에 들어가실 분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색깔 칠해진 걸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성적들의 누적 백분위, 일부러 누적 백분위 넣어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정도가 그동안의 누적 결과였다예요.
누적 결과. 그러니까 이 정도 등수 세우게 되면 몇 등 정도가 주로 붙는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자, 여러분 자료엔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번에 전북에서 시험 봤던 수능 성적 한번 분석해서 한번 넣어드렸습니다. 제가 수능전 팀장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전라북도 성적을 다 모았고요. 12,377건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분석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잠깐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확률 통계 미적분 이렇게 인원수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6월, 9월, 11월에 걸쳐서 학생들이 어떻게 시험을 선택을 했었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국어와 수학의 선택 비율입니다. 당연히 보시게 되면 미적분이 많은 건 맞죠. 그렇죠? 그리고 언어와 매체보다는 화법과 작문이 훨씬 더 많이 선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상상어 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지역, 우리 지역이 생각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것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어 성적입니다. 이게 지금 전국에 있는 성적 분포고요. 그리고 여기가 전라북도에서 나온 성적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산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 대비 2.6%인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 해당하기까지 전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이 2.6%가 안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열심히 수능 공부해야 됩니다. 최저 공부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적 분포요. 지금 평가원 거 보게 되면 4등급에서 5등급에서 교차점이 생기죠. 그렇죠? 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전북 성적이 평가원 성적과 교차되는 시점이 4등급에서 교차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성적이 올랐으면 좋지 않을까. 좀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수학입니다. 수학은 역시 4% 이렇게 있는 전국 단위 성적에 비해서 전북 성적을 보니까 2%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 단위가 2.61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1.48이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는 전국 단위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역시 여기도 4등급에서 조금 교차가 되었으면 어떨까? 4등급과 5등급 차이가 아니라 4등급에서 교차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갖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영어고요. 영어는 1%, 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대보다 그렇죠? 조금 더 불안하긴 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근데 그나마 영어는 퍼센테이지 상으로 봤을 때도 앞에서 보면 조금은 더 앞쪽에서 형성되는 건 보이시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수능 최저 충족자들을 한번 말을 했던 겁니다. 맨 앞에 있는 건 전체가 있고 전북이 있습니다.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인원수 보게 되면 의외로 전북대 지역인재 맡은 학생들을 보게 되면 76명 정도입니다. 76명 정도. 재학생들보다 졸업생들이 더 밀고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전북대학교 지역인재에서 전북 애들 모집하는 인원이 54명입니다. 54명 중에 76명 중에 몇 명이 들어갈지는 되게 미지수죠. 왜냐하면 저 학생들 중에서도 서울로 가는 애들이 꽤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은 아이들에게 조금 격려하고 협박하고 윽박지르진 않겠지만 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최대한 올리고자 노력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였던 거 있는데요. 자, 그거하고 토대로 한번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전북에서 지역인대 학생들 어디 써야 될지 전주교대, 전북대 표점입니다. 이건 표점 단위, 그 다음에 원광대 표점 단위에서 이 정도 라인에서 아마 쓰게 되면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지역인재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실제로 모집한 점수를 전북대 의대 성적으로 환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누적 백분위를 서로 끌고 와요. 그리고 2월 3일과 1월 4일, 1월 5일에 해당하는 진학사에서 전북대 지역인재 점수를 다 긁어냅니다. 싹 다 긁어내고 그걸 갖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등수를 세웁니다. 1등, 2등, 3등, 4등 해갖고 점수 등수를 쫙 매겨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학생이 가군나군 다군에 어디 썼는지까지 다 조사합니다. 그걸 3일 동안 계속 지속으로 확인합니다. 그렇게 확인해서 원래 성적 중에 수시 붙은 애들도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날려버리고 실제 검토하고 점검하고 교차 검토해서 실제 남아있는 애들이 몇 명인가를 확인해서 입결을 잡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2명 정도가 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7등에서 일단 컷을 해서 367점을 그 누구죠? 각 상담 선생님과 그리고 진협에 알렸습니다. 367점 정도에서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점수를 알려드리기엔 되게 부담이 됩니다. 왜? 혹시라도 내가 말했는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몇몇 사람만 그냥 그래 모험 걸 사람만 알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367점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선 이제 제가 상담할 때는 어차피 밑에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절박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상담을 해서
성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67점에서 최초 컷 나왔고요. 그래서 375.73에서 마무리 지어서 이 학생이 마무리로 붙었습니다. 30등에 해당하는 학생이었고요. 저희들이 몇 명 모집합니까? 29명. 그렇죠? 그리고 작년부터 전북대 나군으로 옮기면서 전북대 의대가 나군으로 옮기면서 가군에 있는 전북대 치대와 나군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렇죠? 맞물려 돌아가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성적을 했고요. 374.05 학생까지 치대 붙은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역 인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보다 정시 인원이 늘었으니까 더 늘어나게 된다면 입결이 여기까지 뚝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누백이 20%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재수생들이 워낙 시험을 잘 받고 여기에서 보지 않은 애들이 밀고 들어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결을 조금은 더 짜게 잡을 겁니다. 짜게 잡지만 역시 이 부분도 열심히 분석해서 진협들에게 나눠드릴 생각이니까. 그리고 이게 현재 저희들 학교가 갖고 있는 성적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은 건 요 정도 1.8이나 1.9대 요 정도에서 형성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서 가군, 나군, 다군의 소신, 안정, 하향을 각각 갖고 오셔서 이 중에서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종이에서 일단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상황별로 조합별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까 상중하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한 종이에 표현하고 난 다음에 얘가 왜 여기 들어와야 돼, 얘가 왜 여기 들어와야 돼, 상황 판단을 각각 적으신다면 적어도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건 서울중등기능연구에서 만든 참고점 배치표입니다. 표점이기 때문에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영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달라질 수 있겠죠. 자,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저기 보시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기 딱 나와 있는 거면 에킬리움의 카이로스 데려줍니다. 지금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힘든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에킬리움의 카이로스 데리죠. 때가 이를 겁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열심히 묵묵히 걸어오셨던 것만큼 그 길을 꾸준히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지만 전북에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것들, 비록 수능 성적이 조금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낮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에너지는 무엇일까? 나타낼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일까를 위해서 여러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그리고 많은 혜택이 가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상고 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에 제가 상상고 교사이긴 하지만 내려온 지 12년 됐거든요. 우리 지역이 잘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은 어느 학교를 떠나서 지역이 잘 되고자 하는 일종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에킬리움의 카이로스 데리죠.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갑시다. 그러면 조금은 늦을지언정 때가 이를 땐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결과물이 눈앞에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